안녕하세요. 전 외아들 하나 홀로 키운 6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당시로 돌아가자면 전 남편과 애는 선원 낳고 키우자며 자식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라고 결혼한 순간부터 참으로 힘들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큰 굴곡 없이 살았지만 출가 외인이 된 순간부터 다가온 현실은 너무도 아팠습니다. 남편은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니 본인만 믿고 따르라 했고 살림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가진 건 정말 하나도 없었고 둘이 살 수 있는 단칸방 하나 새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함에 아이를 낳을 엄두도 내지 못했죠. 저희 두 사람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었고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한다고 내내 나가 있었지만 월급을 가져오는 게 없었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는데 왜 월급이 없는 거야? 당신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뭘 뭐 하고 다녀? 일하고 다니지. 월급 조금 있으면 준대. 그러니까 보채지 말고 좀 기다려. 나라고 돈 안 들고 오고 싶겠어? 나한테 무슨 일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돈도 못 받아오고 어떻게 마냥 기다리냐고 도대체.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나가서 일도 못하게 하고 나들 어쩌라고.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하잖아. 아, 왜 이렇게 못 챙긴 거야? 도대체 그렇게 닥달하면 없던 돈이 생겨? 나와? 남편은 제게 직업도 말하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았지만 보채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 답답한 상황에 덜컥 아이가 생겨 전 막막했지만 속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기뻐하는 저 모습을 볼 때면 속이 터질 듯 답답했어요. 그럼에도 날은 지나고 애는 태어났고 이때부턴 더 처참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 애를 굶겨 죽이겠다 싶어 애를 업고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그렇게 애를 먹이고 겨우겨우 살아내는데 제가 일하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난리를 쳤죠. 서방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해? 내가 돈 준다고 했어 안 했어? 당장 손 떼서 집을 안 가?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팔랑 까져가지고 어디 여자가 밖으로 돌고 있어? 그것도 애를 얻고 말이야. 그럼 어떡해. 당장 애 먹일 것도 없는데 돈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집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 이거 싫으면 일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당신이 돈을 줘야지. 남편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고 전 크게 싸우더라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두 돌을 맞이했을 때 남편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사람이 그래도 남편이라고 수소문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가량 기다렸을 때 경찰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제가 전달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종도 사고도 아니고 본인이 나간 게 맞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원하신다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박차고 집을 나간 남편이었어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정말 억울했죠. 저 사람과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이유도 없는데 속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겐 핏덩이 같은 아들이 있었고 애를 먹여 살리려면 하루도 멈춤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며 살아야 했어요. 그 시대의 홀어머니는 다 똑같았지만 자식 놈 먹여 살리겠노라 열심히도 살았죠. 일은 오전인 4시부터 밤 9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그 덕에 애들이랑 둘이 어떻게든 풀칠은 하고 먹고 살았나요. 그나마 아들이 공부에 뜻이 있어서 그거 뒷바라지 좀 해주면서 사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지만 제 아들은 꼭 성공할 거라는 희망도 있었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는 외아들이라 숫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았어요. 아들이 대학을 가면서 서울로 기숙사를 들어가야 했는데 그때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서울로 같이 가자. 어차피 난 계속 서울에서 터 잡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 혼자 여기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싫어. 내가 직장을 다녀도 서울일 거고 결혼을 해도 서울일 거니까 같이 올라가. 서울 집값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서 자리 잡고 살아. 여기가 네 고향이기도 하니까 종종 내려와서 쉬고 그러면 좋지 뭐. 서울까지 갈 형편이 아니었기에 전 거절했지만 아들은 그간 일하면서 모은 비상금이라며 내줬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모든 걸 정리하고 함께 서울로 향하게 됐어요. 처음 서울에서 살았던 집은 꽤 허름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방 2개짜리 빌라를 좋은 곳을 얻었죠. 거기서 살며 전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며 돈을 벌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취업을 했어요. 아들이 취업을 하고 대출을 받아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그간 저 홀로 힘들게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꼭 아파트를 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아파트 살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아, 엄마.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뭘 이렇게까지 좋은 집을 해주고 그래. 너 이제 장가갈 준비하기도 빠듯한데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미안해 죽겠구만. 나 이렇게까지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엄마잖아. 엄마 정말 뼈를 갈아서 나 키운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고작 이 아파트가 뭐라고. 제 아들이지만 참 속도 깊고 반듯하게 잘 커져서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힘든 일도 그만하라고 했지만 집에서 노느니 돈이라도 벌어야지 싶어서 전 식당에서 일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내내 일을 하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장가를 갈 때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벌었죠. 드디어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궁금하지도 않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남편이 죽었단 소리였죠.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고 돈만 아니었으면 같이 살았을 거잖아. 남편이 아버지가 저 세상 갔다는데 얼굴 비출 거지? 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마음 편히 갈 것 같아서 연락했어. 누가 가족이에요. 고작 3년 같이 살고 지금 세월이 20년이 흘렀으면 남이죠. 애 홀로 아득바득 20년 넘도록 이악 물고 살 땐 나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요?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전 관련 없네요. 남의 연락처 함부로 알아내서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애 아빠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죽었다는데 와서 얼굴 비추고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그렇게라도 했겠죠. 저한테 그 사람 사람도 아니니까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본인이 다 일 저질러 놓고 나 몰라라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을 제가 왜 챙겨야 됩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저 연락을 받고 끔찍하게 싫었어요. 지난날 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버려져 숨막힐 듯한 하루하루를 살아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죽어도 가기 싫었지만 아들에겐 이 사실을 말해주고 선택권을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고 아들은 또 아들이니 말이죠. 고모한테 연락 받았는데 아버지가 운명하셨다고 하네. 장례식장이랑은 알아뒀으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와도 괜찮다. 엄마, 뭘 그렇게 힘들게 얘기해. 그리고 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가는 게 더 웃기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데 난 진짜 정도 없어서 궁금하지도 않아. 엄마 때문이면 상관없으니까 다녀와. 평생 가슴에 후회로 남지 말고 내 자식 가슴에 그런 한 맺혀 있는 거 정말 싫어.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해준 거라곤 나 태어나게 해준 거 말곤 없잖아. 아버지라 불러본 적도 없고 아무 기억이 없어서 그냥 남 같아. 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지만 전혀 원치 않기에 저희 모자는 그렇게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도 뭣도 없이 떠날 처지로 살 거면서 뭐 잘났다고 우릴 버리고 나가서 이런 꼴로 죽어. 나한테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말하고 같이 하나씩 해결했으면 좋았잖아. 솔직하지 못한 인간아. 죽어서는 똑바로 살아. 그렇게 속으로 인사를 하고 보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끔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니 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아들과는 더 끈끈해졌고 둘 다 홀가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제 아들이지만 참 잘 커져서 늘 고마웠습니다. 일을 하기에도 바쁜 일주일인데 주말이면 꼭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연탄 봉사를 하기도 하고 보육원에 가서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돕기도 했어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오면 마음이 참 편해진다고 했죠. 한편으로 전 이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점점 홍기가 차고 있는데 연애하는 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때와는 다르게 시대가 많이 변했기에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았지만 전 제 아들이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살길 바랐습니다. 애미로서 홀로 채워주지 못한 그 가족의 정을 느꼈으면 좋겠더라고요.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 자신을 닮은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말이죠. 한 번도 아들의 연애 사업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지만 슬쩍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생기고 잘 나가는데 왜 좋은 여자가 없을까? 우리 아들이 연애는 안 하는 거야?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나 연애 많이 했어. 결혼도 할 생각이지만 아직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갈 사람 못 만나서 못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박 여사 걱정 마시게. 그래?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는 거야? 지금도 만나는 사람 있는데 내 느낌이 맞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기는 해. 그런데 결혼은 신중하게 선택할 문제니까 조금 더 지켜보려고. 아들의 말에 너무 기뻤죠. 역시 자식 잃은 부모가 다 모른다고 하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연애도 하고 있었다는 게 좋았습니다. 혹여나 여자를 만나지도 않고 홀로 저렇게 지낼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어디까지나 제 걱정이었다는 걸 알고 좋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은 드디어 제 소원을 이뤄주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던 아가씨를 집으로 인사시키러 왔더라고요. 둘은 봉사를 하며 만났다고 하더니 참 선하고 싹싹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아가씨였죠. 세상에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다 있네 그래. 아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들 옆에서 함께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네. 난 홀시엠이라 반갑진 않겠지만 나 혼자 먹고 살 노후 자금도 다 꾸려놨으니 아무 걱정 말고 두 사람만 잘 살아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면 이제 한 가족인데 그런 서운한 말씀이 어딨어요. 한 가족이니까 같이 힘든 것도 공유하고 좋은 것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할까. 내가 참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네. 참 고마워요. 우리 아들 선택해줘서. 며느리는 정말 요즘 세상에 없을 인물이었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안심이 됐죠. 또 사람 자체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 외롭게 살았던 제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것 같았습니다. 광고 쪽 일을 한다고 하던데 원래도 야근이 많다던 며느린 날을 새기도 하고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쓰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도왔습니다. 반찬이고 살림이고 할 시간도 없는 며느리를 대신해 허락을 받고 집에 가서 대신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를 채워주곤 했죠. 제가 이렇게 하면 며느린 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퇴근하고 오니까 새벽이라 이제 전화 드리는데 냉장고 열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제가 꽃게탕 노래 불렀는데 어떻게 아시고 꽃게탕을 해두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청소도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늘 죄송해서 어쩌죠? 며느리가 꽃게탕 먹고 싶어 한다고 귀뜸해주기에 내가 바로 했지.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바쁘게 사는데 이 정도는 시애미가 해줘야지. 미안해 하지 말고 밥 꼭 챙겨 먹고 쪽잠이라도 꼭 자야 돼. 안 그러면 건강 다 잃는다. 알겠지? 며느리는 늘 제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전 그걸로 상관없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며느리가 집안에 온 이후 확실히 아들과의 분위기도 달라졌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일도 많아졌고요.
또 아들이 혼자 살 때보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으니 훨씬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새가 자주 보여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아들 내외는 너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발길도 끊고 집에도 못 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더니 연락을 잘 안 받기 시작했어요.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연락도 없고 청소도 못하게 하고 아무래도 걱정이 앞서네. 언제까지 어머님께 집안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너무 바빠서 겨우 한숨 자고 출근하고 또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할 틈이 없었어요. 그 일랑은 연락 안 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연락을 잘 안 받아서 내가 걱정했지. 그리고 내가 살림 봐주면 어때? 난 상관없으니까 너 편한 대로 하자. 네, 어머님 안 오시는 게 제가 편해서요. 그냥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리 서고 차가운 목소리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도 2년이 지나가니 싸우는 일도 있을 거고 서로 안 맞는 것도 보일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인 제가 자꾸 개입을 하면 아들 내외가 더 불편할 것 같아서 더 물어보지 않기로 했고 연락도 따로 하지 않았죠. 제가 연락을 따로 안 하니 정말 2달이 넘도록 조용한 아들 내외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설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냅뒀습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의견이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나서서 연락을 해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꾸 간섭하면 사이가 더 벌어지니 조용히 있으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후자를 따라 조용히 있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 보니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고 연말을 핑계로 아들 내외랑 식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었죠. 평소에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않는 편이라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던 찰나에 지인들끼리 연말 모임을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다고 나오라고 했죠. 가보고 괜찮으면 아들 내외를 데리고 또 와야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는 거라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먼저 도착해 호텔 곳곳을 둘러보던 중 멀리서 며느리가 보였어요.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인사를 하려는데 그 옆엔 웬 중년의 남성이 보였고 며느리가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순간 온몸이 굳어져 버렸지만 그들이 호텔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에 저도 따라가야 했어요. 만약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불륜이 맞다면 증거를 꼭 잡아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몇 층을 가는지 모르기에 며느리가 탄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호텔 레스토랑에 온다고 평소와 달리 화장도 하고 한껏 꾸며서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급하게 전 스카프로 얼굴을 대충 가리고 엘리베이터에 마지막으로 탔어요. 그렇게 숨죽이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함께 올라가던 중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전 걸리지 않게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들 뒤를 쫓아갔고 팔짱을 끼고 중년 남성에게 아양을 부리는 며느리를 발견했어요. 오빠, 왜 이렇게 내 말에 대답을 안 해줘요? 나 서운하게. 오늘은 우리 좋은 시간 보내는 거 맞죠?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내가 나를 다 준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일부러 가는 거야? 나 진짜 삐져요, 정말. 연말이고 좋은 호텔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나 기대할게요, 회장님. 알겠으니까 조용히 들어가자. 이것 봐, 우리 회장님 맨날 나한테만 차가워. 나 진짜 삐질래. 평소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투와 표정, 그리고 행동에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랑 동년배로 보이던 그 남성에게 저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몰라 조용히 그것들을 영상으로 찍어놨고 한 호텔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전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찍어둔 영상이 잘 찍혔는지 다시금 확인을 했죠. 이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에게 가서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아유, 경찰을 불러야 되나?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면 너무 큰 충격에 빠질 아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갑자기 그 호텔 방문이 열렸고 전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그 중년 남성이 저를 잡았습니다. 며느리 불륜 현장 목격해서 많이 놀라셨을 건데 모른 척 해주면 내가 당신 인생 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은 걸로 당분간은 조용히 좀 있어줄래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내가 제 시엠인 건 또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요? 딱 보아니 내 동년배 같은데 자식 버린 유부녀랑 그러고 싶수? 망측해라, 망측해. 난 분명히 말했어요. 조용히 지나치고 있으면 인생 펴준다고. 그런데 만약 입방정 떨어서 내 계획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그땐 당신도 당신 아들도 가만히 안 둘 거요. 그러니 잘 선택하시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뭘 잘했다고 제게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있다는 그 말이 전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정말 불륜을 저지른 듯한 느낌도 아니었고 며느리에게 앙금이 있는 듯 보였어요. 무엇보다 어차피 이 사실을 알면 둘은 갈라서야 할 텐데 돈 한 푼이라도 아들에게 쥐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해서 속이 터졌지만 그 회장이란 사람의 말을 듣고 당분간은 이 엄청난 일을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부라는 것도 알거든요. 아무리 행복해도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건 너무나 쉽죠. 그리해서 전 제 아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를 돈으로나마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유가 생기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침묵하는 건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넌지시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들은 이미 괴로워 보였습니다. 요즘 통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없는 거지? 그냥 자꾸 사소한 일로 다투고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겠지 뭐. 그런데 이젠 내가 싫은 건지 별걸로 다 트집 잡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많이 다퉈? 외박하거나 그러진 않고? 대화하다 짜증나면 집도 나가고 그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엄마한테 연락 안 했는데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따로 연락하고 그러진 말고. 며느린 대놓고 외박을 하기도 하고 모든 걸 아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듣고 복장이 터질 것 같아 전 그 회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보세요. 조용히 기다리길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내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에요. 더는 내 아들 괴로운 거 못 보겠고 난 며느리가 한 짓을 말해야겠어요. 엄연히 당신 잘못도 있으니까요. 당신 며느리란 여잔 사람이 아니고 악마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내가 부탁한 겁니다. 제게도 외아들이 있었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다 해주며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저 여자 때문에 유서 하나 써내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래서 애비인 내 인생을 바쳐 저 여자의 인생을 망치려 한다면 이해해 주겠소? 회장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혼란스러웠던 건 말을 100%다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지만 통화를 해보니 아들을 언급할 때마다 떨리는 그 음성 하나로 전 같은 부모로서 진실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결국 회장과 따로 만나서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려서부터 남자들 간이고 쓸개고 빼먹던 사람이고 그러다 회장의 아들을 만났다고 해요. 무려 7년간의 연애를 하면서도 수많은 남자 등골을 빼먹었고 그럼에도 회장의 아들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봐줬다고 합니다. 본인과 결혼하면 정신 차리고 살겠지, 돈을 더 주면 곁에 있겠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걸 아는 며느리는 회장 아들에게 무려 7년간 돈을 뜯어냈고 연인 행세를 하며 잡아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장 아들이 프로포즈를 하던 날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우리 7년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난 그런 너라도 진심으로 사랑해. 이제 내 아내로서 남은 생을 살아줄래? 내가 너한테 부족함 없이 뭐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더는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리지 말고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했으면 좋겠어. 난 너 하나만 내 곁에 있어주면 그걸로 돼.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지만 7년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는 확실했잖아. 나랑 결혼해줄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감히 네가 날 소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한순간도 널 사랑한 적이 없는데? 수많은 남자들 중 가장 오래도록 7년간 나한테 돈 주던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여자친구란 호칭 쓰지 말란 거 보면 모르겠어? 난 수많은 남자들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니야. 프로포즈 이딴 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 너도.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우리 7년간 만나왔던 거잖아. 너랑 나랑 기념일도 챙겼고 너 나랑 여행도 다니고 그랬잖아. 기념일을 챙길 수 있는 게 두둑하니까 챙겼던 거고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네가 용돈으로 챙겨주는 돈이 있으니까 간 거야. 그 모든 건 내 수많은 남자들이랑도 하고 있는걸?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편하게 돈 벌면서 나 가꾸면서 그렇게 살 거니까 그만 질척거리고 넌 이제 아웃이야. 며느리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회장 아들은 모든 내용을 유서에 담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 와중에 며느린 본인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온갖 거짓말로 본인을 포장했고 오히려 회장 아들이 강제로 7년간 괴롭힌 꼴로 남아버렸어요. 고인을 욕해도 정도가 있지 참고 참았던 회장 아들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욕먹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어 긴 시간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아주 단순했기에 돈 많이 주는 남자라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을 했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며느리 인생을 망치려 생각도 했지만 그 당시에 며느리는 잃을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빚쟁이의 온갖 남자들에게 오빠 오빠 해가며 피 빨아먹는 인생을 망쳐봤자였기에 최선을 다해 망치기 위해 긴 시간을 노력한 거죠. 직업도 없던 며느리에게 접근해 다른 남자들을 싹 정리하라고 하는 거를 시작했답니다. 난 다른 남자랑 겹치는 꼴 못 본다. 보는 즉시 넌 몇 배로 나한테 돈을 물어야 할 거야. 다 정리하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일해. 낙하산으로 꽂아줄 테니 일하면서 나랑만 지내도록 해. 회장님, 그게 정말이에요? 저 정말 다 정리해도 그만큼 돈 주시는 거 맞죠?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앞으로 차 여러 대 한강뷰 집에 살고 세도 받게 해줄게. 스케일이 남다른 회장의 말에 며느린 정말 모든 남자를 싹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도대체 제 아들과 왜 결혼을 한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여기서 그 의문이 풀렸죠. 며느린 잠시나마 제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였어요. 광고회사를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본인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진 겁니다. 회장은 바로 이런 걸 노려서 일을 하도록 시킨 거였고요. 일을 다니며 직장 동료 권유로 함께 봉사를 하다 제 아들을 만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보니 한순간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장과의 만남은 적당히 해두고 돈을 받아 결혼을 하려던 속셈인데 그게 어긋나서 결혼부터 덜컥한 겁니다. 아들이 차분히 모은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며느리가 금전적으로 부담 가질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지내던 며느리를 회장은 흔들었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 몰래 결혼한다더니 이제 아예 현모양처로 살겠다 이거야? 너 나한테 돈 받을 거 있을 텐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닌가 모르겠네. 회장님도 언젠가 저 버리실 거고 저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소소한 행복인지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그 돈은 약속하셨으니 주셔야죠. 그 후는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구 맘대로?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그 큰 돈 주는데 넌 끝내겠다고? 너 같으면 주겠니? 이 시간 이후로 3개월간 네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결국 며느린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저 3개월간 회장의 수족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회장은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마음에 며느리애와 선 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부려먹으며 자존심 자체를 짓밟아 버린 거였죠. 오히려 며느린 요구를 했다고 해요. 회장님, 저랑 안 하실 거예요? 결국 돈 주는 이유가 남자들 다 똑같은데 회장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저랑 딱 시간 보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텐데요. 내가 원할 때 하는 거니까 선 넘는 말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는 해. 며느리는 오직 돈을 받기 위해서 회장에게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때가 왔다며 회장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드디어 때가 왔네요. 아드님 이혼하시는 것에 문제 없도록 저희 변호사 보낼 거니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 이사하실 집도 계약해뒀어요. 요즘 가장 유행한다는 인테리어로 꾸며놨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일 당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저 우리 아들 이혼 잘하고 아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한 건데 지금 사는 집도 멀쩡한데 이사는 무슨 이사요? 아드님이 제 아들이기도 해서요.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서요. 저는 또 황당한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아들이 회장의 아들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제 아들과 회장의 아들은 선후배 사이로 각별했고 주위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형제처럼 지냈다고 해요. 실제로 회장 아들이 7년간 며느리 때문에 힘들 때 유일하게 굳은 말 없이 곁을 지킨 게 제 아들이었고 남긴 유서도 제 아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서로 며느리의 얼굴을 몰랐기에 만남이 이어질 수 있었죠. 생각해보니 아들이 힘들어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너무 아끼던 선배가 먼저 가버렸다고 괴로워하던 그 순간 말이죠. 아드님이랑 결혼하는 걸 알았더라면 뜯어 말렸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 아들이랑 각별했던 사람이 아드님이란 걸요. 그걸 알았을 때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전 제 복수로 아드님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 겁니다. 제 아들에 대한 복수를 대신하고 나면 아드님께 최대한으로 보상하려고 했고 이게 고작 한강뷰 아파트에 현금 그리고 이혼 돕는 거지만 이걸로 그치지 않고 아드님이 인생 사는 내내 제가 대신하고 싶어요. 제 아들에게 못해준 걸 대신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드님이 그렇게 아끼던 사람인데 중간이라도 말을 해주셨어야지. 제 아들은 바보처럼 저렇게 3년을 허송세월로 보냈잖아요.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저 여자 처참하게 망가질 겁니다. 제가 저희 회사로 끌어들인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관심받는 걸 워낙 좋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장당하길 바라서 유튜브 촬영도 시켰고 SNS로 사람들과 소통도 많이 해요. 전 그 모든 곳에 공개적으로 까발릴 겁니다. 같이 해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제 아들이 다치는 건 원치 않았지만 한편으로 회장이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기에 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줄 알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이랑 연관이 있다는 건 너무 충격이지만 저 사람에게 누군가 있을 거라는 거랑 비밀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어서 충격적이진 않아. 날 이렇게 배반한 것보다 형을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이 저 사람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망하게 하고 싶어. 회장님이랑 우리 같이 하자, 엄마. 엄마, 네가 받을 충격이 너무 걱정이라 쉽게 말도 못했어. 너 말대로 이렇게 된 이상 숨도 못 쉬게끔 만들어주자. 그게 우리의 복수 아니겠니? 아들과 대화를 나눈 후부턴 회장과 함께 셋이 만나서 일을 해결했습니다. 우선 며느리가 활동하던 유튜브 채널과 SNS에 공개적으로 그동안 벌인 일들과 살아온 것들에 대해 폭로하는 영상으로 도배를 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며느리를 욕하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는 이전의 잘못들까지 댓글로 밝혀지기 시작했죠. 얘 언젠가 크게 터질 줄 알았네요.
제 애 낳고 같이 키우기로 했는데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지가 원하는 집에 명품 가방에 다 해줬는데 하루아침에 제 허락도 없이 애를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애 겨우 찾아서 지금 홀로 키우고 있는데 저 여자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저도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저 여자 때문에 제 친구 둘이나 죽을 뻔한 거 겨우 막았어요. 전 재산을 털었고 하다못해 친구 부모님 돈까지 건드려서 저 여자랑 잠적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런 인생 살고 있으니 정말 충격이네요.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회장이 정리한 것으로는 회사 돈도 횡령했고 동시다발적으로 며느리를 향한 고소건이 수십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 숨통이 막히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며느리는 회장을 찾아갔고 그곳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저희는 본 척도 하지 않고 회장을 보자마자 무릎 꿇고 빌더군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의 아버지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 상황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저 정말 죄값 치르며 그렇게 살게요. 쥐 죽은 듯이 보이지 않고 살 테니까 제발 구해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저 정말 죽어요. 죽어라 차라리. 너 같은 게 죽어야지. 왜 잘못 없는 엄한 내 아들이 죽어야 했니? 내 아들뿐 아니라 너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몇인 줄 알아? 죽을 거면 너 혼자 조용히 죽지.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아?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철저하게 못 살게 해줄 테니 그렇게 알고 찾아오지 마. 저 정말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지금 고소한 것만 몇 개가 들어온 줄 아세요? 이거 다 수습도 할 수가 없어요. 제발요. 그래도 한때는 아드님이 사랑했던 여자인데 하늘에서 이 모습 보면 정말 좋아할 거라 생각하세요? 정신머리 나간 것 같으니라고 감히 내 아들을 입에 올려? 넌 멀었다. 근데 이럴 시간에 수습이나 하지 그래? 아직 한 발 남았는데. 회장의 말 끝에 또 다른 영상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보니 제가 둘을 호텔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날 나눈 대화였어요. 회장님, 딱 까놓고 그냥 전 스폰 받길 원해요. 제가 몸이고 마음이고 다 드릴 수 있으니까 회장님은 저한테 돈만 매달 주면 좋겠어요. 제가 유부녀인 것도 솔직히 상관없는 게 남편이랑 아무것도 안 해요. 죄책감이 없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나서는 너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구나. 회장님, 저랑 대화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돈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말고 다른 거 하자는 거죠. 죄책감이 왜 들어요? 제가 돈 벌어다 주면 좋아할 텐데. 이 모든 대화를 남기려 그간 회장은 쇼를 해서 유도한 것이고 이것까지 폭로를 하자 며느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을 당했어요. 결국 수습을 할 틈 없이 사건이 커지고 중대하게 며느린 교도소로 들어가 형을 살게 됐죠. 죄명이 너무 많아서 다 읊을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저런 여자를 제 며느리로 받들며 살았다는 게 참으로 후회스럽고 한탄스럽지만 이제라도 죄값을 치르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며느리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나오며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도소 안에서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절대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아들이 이 과정에서 많이 다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가족을 얻게 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회장과 전 정말 자주 만났고 처음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들어주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만나 식사도 하고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하며 서로에 대해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장이 말을 했죠. 참,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내 평생에 먼저가 내 엄마 말고 여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어서 몇 차례 거절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도 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만남을 갖다 이번 연도 봄에 재혼을 했어요. 지금은 회장님이 아닌 남편으로 함께 살고 있고 제 아들을 먼저 간 아들보다 더 극진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들 역시 저희 재혼을 너무 환영해 줬어요. 아들이 한동안은 충격과 상처로 힘들어하자 회장님이 그러셨죠. 그러지 말고 여행을 좀 다녀와 볼래? 그간 일하느라 못 가고 못 누린 것들 하나씩 누리다 보면 생각이 맑아질 것 같은데 어떠니? 그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요. 여행은 하고 싶지만 너한테 예비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다녀와서 회사 그만둬도 상관없고 사업을 해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좋으니 이자라도 누리면서 살아라. 애비 좋다는 게 뭐야? 엄만 내가 챙길 거니까 이제 네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장님의 설득으로 아들은 무려 1년간 세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1년간 저희 부부는 단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1년 후 돌아온 아들은 어딘지 모르게 정말 씩씩하고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니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라도 공부해서 제 가게를 오픈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겐 무료 나눔도 하고 싶어요. 그래, 좋다. 차분히 하나씩 준비해보자. 참 마음씨가 곱단 말이야. 무료 나눔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죠. 녀석 참. 그래, 네 아버지가 더 열심히 벌 테니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정말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뭐든 지원을 해줬기에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애를 감싸고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 뒤늦게 바람 들면 어쩌려고 그래. 적당히 해줘야지. 다 퍼주면 어떡해. 아직도 배 아파 낳은 아들 나보다 잘 모르네. 윤석이가 어디 그럴 인물이야. 내가 당장 100억 원을 통장에 보내도 100억 원을 죽을 때까지 현명하게 굴리며 살 인물이야.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인데 당신 아들은 아닌가 봐. 뭐야, 말장난하기는. 우리 윤석이라고 해도 조금 걱정이라 그렇죠. 사업한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 회사를 꾸려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겪으면서 살았어. 적어도 내 아들 윤석이가 어떤 인물인진 단번에 알았고 지내면서 보니 더 확실해졌어. 그러니 아들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 오히려 아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았고 둘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할 때 집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바로 며느리였죠. 부정탈까봐 냅다 버리려고 하다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고 어머님도 그이도 회장님이랑 가족으로 살고 계신단 말 듣고 제가 배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억울하던데요. 전 부모 잘못 만나 사랑받아본 적도 없으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돈만 가져다 주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돈 벌어다 준 거였고 그럴 거면 남자들 등골 빼먹는 거 말고 더 확실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이라고요? 지네들이 좋아서 준 거잖아요. 회장 아들도 그래요. 7년간 내가 언제 지랑 연애를 해준다고 했다고 혼자 난리치다가 차이니까 죽어놓고 그게 또 왜 제 잘못이에요? 전 그럼 이 세상 살다 100번은 넘게 죽었어야 했다고요. 지금도 계속 고소하고 있고 계속 형량은 늘어가는데 이젠 포기했네요. 그래서 억울해서 편지 써봤어요. 그렇게 당당하면 저 좀 찾아와서 얼굴 좀 보고 얘기하죠, 우리. 저 덕분에 회장이랑 결혼까지 하셨는데 설마 저 모른 척 하실 거 아니죠? 양심은 있다고 믿고 기다릴게요. 전 이 편지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속죄하고 살고 있겠지 싶었는데 여전히 피해의식에 쩔어 원망을 하고 있는 저 인생이 불쌍했어요. 그리하여 굳이 저희 가족은 저 여자를 보러 교도소까지 갔어요. 저와 회장님 그리고 제 아들 이렇게 저희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깔깔 웃더군요. 우와, 대박이다 진짜. 머릿속으로 상상은 해봤는데 눈으로 보니까 가관이잖아. 아줌마가 그 옆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니까 진짜 좋죠. 당신도 명품으로 휘감고 있네.
왜? 돈 많은 회장 아빠 생기니까 인생이 막 신나고 좋아? 좋은데? 좋다 못해서 하늘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든든하고 훌륭한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 당신이라면 싫겠어? 왜? 뻔한 질문을 하고 그래. 여기까지 온 건 네 편지에 대한 답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려고 굳이 온 거야. 보다시피 우리 가족은 딱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러니 도와줘라, 좋냐, 너무하다, 뭐 이런 말 이제 그만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왜 나만 부모 잘못 만난 게 내 죄야? 너도 아빠 없이 살았으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네가 회장 아들이냐고 왜? 네 엄마가 왜 회장 사모고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냐고 왜? 며느린 그야말로 악을 쓰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정말 악기가 들린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홀로 쏟아내고 난리를 치다 지쳤는지 멍하니 절 보더군요. 그때 회장님이 입을 여셨죠. 네 인생 살아라 이제.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지고 있는 그게 바로 네 인생이고 현실이야. 누구도 대신해 해줄 수 없고 대가 없는 돈은 세상에 없다. 네가 남들 등쳐먹고 피눈물 흘리게 해서 가져간 돈은 다 이런 결과를 낳는 법이야. 정말 돈이 많아져야 행복한 것이 네 인생이라면 남의 피땀 눈물을 훔치지 말고 네 스스로 피땀 눈물 흘려서 벌길 바래. 지금도 네 얼굴과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고 역하지만 그나마 너보다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고 가마. 두 번 다시 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고 내 가족들 건드리면 지금보다 더 처참한 인생 살게 될 거니 기대해. 회장의 말 끝에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제게 악을 쓰며 웃기냐고 묻기에 저 역시 끝으로 한마디 해줬어요. 너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 네 부모는 와본 적도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것 같니? 결국 넌 부모를 위해 몸 바쳐 돈 벌어 가져다 줬다고 하지만 전혀 아닌걸. 그들은 널 자식으로 넌 그들을 부모로 여긴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거 알잖니? 넌 스스로 아무리 부정해도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걸 알잖아. 부모 각자 재혼하고 자식도 있고 네가 준 돈 돌려주고 있다고 들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네 부모로 살지 않겠다고 했던 게 네 부모인데 넌 결국 부모 핑계로 네가 더럽게 사는 걸 합리화한 거야.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길 바란다. 도대체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땐 적어도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니? 니들이 뭔데 나한테 훈계야. 내 부모가 뭘 하든 말든 니들이 뭐라고 그딴 말 하지 마. 나 뒤집어지는 걸 보고 싶어? 너희들끼리 그 행복이 뭐 얼마나 갈 것 같은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 말은 해줘야지. 네가 원하던 돈, 명예, 가족, 모든 걸 우리는 이뤘다. 너 하나 덕분에 말이지. 이건 참 고맙네. 제 말끝에 앉아있던 의자를 던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면회는 모두 끝이 났어요. 끝까지 두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표독스럽고 울고 난리를 치던 며느리의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악기가 들린 것 같아 보였지만 저희는 한 번쯤 가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럼 추후 출소 후 저희를 찾아와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묵혔던 말도 시원하게 하고 돌아오니 이제야 가슴속에 자리했던 악한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 가족은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도 다 견뎌내며 우리가 가족으로 살고 있으니 꼭 앞으로도 사소한 일도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살자고 말이죠. 저는 노년에 이게 무슨 행복인가 싶어요. 절 위해 꽃다발을 사들고 퇴근하는 남편을 볼 때면 다 늙어 주책맞게 소녀 웃음이 나옵니다. 아직도 남편을 보면 설레고 부끄러워하는데 그 모습이 귀엽다고 해줄 때면 손살에 치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아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든 홀로 살든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겠죠. 서로 의지하고 아들을 나눠 살며 말입니다. 인생은 참 생각대로 흐르는 법이 없지만 가끔은 예상을 벗어나는 그 인생이 더 행복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파혼을 하고 아직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머리론 그따위 집하고 빨리 손절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마음은 좀 복잡하네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미련이 남을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워낙 제가 많이 좋아했던 남자라 쉽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봉사활동을 다니는 동호회였어요. 동호회는 중학생 때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제가 더 진심이 되어버린 곳으로 격주로 아동복지시설과 요양원을 가고 있답니다.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어느 날 동호회 회장이 과거 자기가 과외 수업을 해준 학생이라고 하면서 남자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그때 데려온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죠. 첫인상은 좀 별로였어요. 머리도 샛노랗게 염색하고 귀고리에 반지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꼭 이마에 나는 양아치입니다 라고 붙여둔 것 같았죠. 그래서 거리를 두겠노라 다짐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저의 선입견이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위험한 사람 같았는데 막상 봉사활동이 시작되니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어르신들께도 싹싹하게 정말 잘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더 놀랐던 건 의사라는 사실이었고요. 동호회에 비슷한 또래는 저와 남자친구 뿐이다 보니 둘이서 자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연애할 때도 크게 싸운 적이 없이 잘 지냈어요. 아마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또 찾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결혼 얘기도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요. 남자친구에 대한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상한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개가 입을 다물듯 입을 일자로 굳히고 말을 아꼈죠. 사적인 부분이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귀는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서 왜 남자친구가 가족 얘기를 숨기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선 남자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자신이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해주겠다는 말로 상황을 피하기만 했어요. 우리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가족들은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적어도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우리 가족들하고 다 만났으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아니, 가족 시켜주는데 자기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혹시 무슨 출생의 비밀 이런 거라도 있어? 그래서 그래? 설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런 일 있을 리가. 하여튼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 피하기만 하는 남자친구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남자친구가 말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당시엔 남자친구에게 그 준비는 언제면 다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참 미안한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을까.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난 건 결혼을 약속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준비가 끝났는지 남자친구가 집으로 절 초대했죠. 나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을 찾아간 전 어떤 선물을 챙겨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냐고 물었지만 말을 돌리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죠. 전 무난하게 꽃과 홍삼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동기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도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의 집은 정말이지 저희 집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거대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원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곳곳에 조명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에게 진짜 이 집이 남자친구의 본가냐고 물었죠. 남자친구는 집만 클 뿐이라고 하면서 제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맨 앞엔 남자친구와 똑 닮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 여잔 자신이 남자친구의 누나라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었죠. 전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마주잡곤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더니 나이 지긋한 한 분이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죠. 그리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이리저리 보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던 전 남자친구를 바라봤고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없이 무슨 무례냐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선 제가 입은 옷, 들고 있는 가방, 그리고 선물까지 꼼꼼하게 보시곤 잠시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전 먼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는 무슨,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인사치레는 하지 말고. 그나저나 못 보던 가방인데 어디 브랜드야? 아, 이 가방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가죽공예를 배우고 있어서요. 뭐? 직접 만들었다고? 시댁이 될지도 모르는 집에 인사하러 오는데 그런 걸 들고 왔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리고 손님을 현관에 세워두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몸을 팽 돌리시고는 거실로 가셨습니다. 전 실수한 것이라도 있느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묵묵하게 고개만 저었죠. 거실에 앉은 제게 시댁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등을 말이죠. 전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과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제가 대학을 외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혀를 차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내조 제대로 하겠어? 우리 아들 대학병원에서 조교수하고 교수하고 할 텐데 도움이라도 되겠냐고. 걸림돌이면 몰라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학병원에 남아서 교수까지 올라가는 거랑 이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런 자리가 그냥 되는 건 줄 알아? 내가 너희 아버지 교수 만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었는데. 그런 내조가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야.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아휴, 그래서 내가 같은 의사를 만나던가 아니면 의사 가문을 찾아준다는데 기어코.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니 다른 말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맞는지.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께선 제가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얘기를 했어요.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닐 텐데 예비 시어머니께선 저란 사람이 전혀 없다는 듯이 행동하셨죠. 결국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며 저와의 결혼은 통보지 허락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곤 절 끌고 나가더라고요. 집을 나와서야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던 것이 꽤나 미안한 모양이었죠. 전 괜찮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나 누나까지 해서 다 의사야. 돌아가신 아버지도 의사셨고 외간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 어머니는 그 병원을 경영하고 계시고.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안 얘기를 하셨구나. 어머니가 워낙 의사 가문이라는 프라이드가 높으셔서. 미안해. 기분 상했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랑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있는데 뭐. 전 최대한 담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속은 많이 복잡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절 보자마자 싫은 티를 팍팍 내시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결혼하면 시집살이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망설여지기도 했죠. 거기다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시댁에서 어찌나 언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지. 언니는 공무원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선 저희가 돈만 아는 상놈의 집안이라고 말을 하며 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툭 하면 꺼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뼛속부터 하나하나 다 개졸해야 한다며 언니를 온갖 수업에 밀어넣는 건 물론 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거친 말을 하시며 언니를 괴롭히셨죠. 결국 언니는 결혼 생활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물론 그 모든 일을 저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언니의 고백 덕분에 알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가 제겐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든든하게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우리들만의 결혼을 만들자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선 뭐든 결정이 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부르시는 곳으로 나가니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망설이며 예비 시어머니께 다가갔죠. 예비 시어머니께선 고개를 까딱하시며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한참을 저만 보고 계셨답니다. 전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에 눈을 아래로 하곤 가만히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다는 소리에 동기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만히 눈을 아래로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절대로 고개는 숙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뭔가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효과는 모르겠고 우선 시선을 피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에 반해서 죽어도 너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실비실 하는 게 아들은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매력이 있어서 나원 참. 그런 말씀하시러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꽤나 당돌한 구석이 있구나 너. 그런 패기는 좀 있어야지. 그래, 너희들이 결혼하는 건 그냥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줄 테니 제대로 된 성의는 보이도록 하렴. 빈손으로 의사 남편 데려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부분은 저와 그이가 결정할 문제죠.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현명하게? 그 현명함이 누구한테 유리한데? 솔직히 의사 남편을 데려가면 적어도 13, 5개 이상은 해서 와야 할 것 아니야. 시어머니께선 차는 적어도 2대는 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집까진 무조건 해와야 한다고 하셨죠. 다행히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병원을 차려줄 필요가 없으니 다행이 아니겠냐고 하시더니 나머진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전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시집갈 때도 이런 얘긴 못 들었거든요. 혼수에 대해서 따로 하신 말씀이 없었다고 하던데 이 상황을 무슨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제 머리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한테는 결혼식 당일에 입을 한복이랑披露宴에서 입을 드레스랑 정장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 나중에 치수 보내줄 테니까 챙기고. 어머니, 말씀 도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그이와 얘기해서 정하겠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너처럼 시간 남아도는 줄 아니? 미리미리 네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뭐하러 바쁜 사람 붙들고 이 얘기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예비 시어머니께선 잠자코 얘기를 들으라고 하셨지만 전 괜찮다고 하면서 혹시 여기 오신 거 남자친구가 알고 있느냐고 물었죠. 그제야 하시던 말씀을 멈춘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의도로 그런 걸 묻느냐고 하셨어요. 전 그저 남자친구가 알고 있는지 물었을 뿐인데 왜 의도를 따지시냐고 반문했죠. 예비 시어머니께선 한동안 말씀 대신 절 노려보기만 하셨어요. 전 등에 소름이 돋았지만 차분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보곤 이런 중요한 것들은 남자친구와 의논을 해서 정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알려주신 것들은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아랫입술을 3개 깨물곤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하시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곤 오늘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죠. 전 당연히 모든 일을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제 얘기에 남자친구의 얼굴은 삽시간에 붉어졌죠. 내가 다시는 자기 못 찾아가도록 할게. 진짜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다는 얘긴 못하겠는데 이것도 어차피 넘어야 하는 산이라면 피할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뭐.
그래,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진짜 미안해. 이런 일 겪게 해서.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시겠지. 전 남자친구에게 시어머니께서도 달라지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면 누가 고생을 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너무 미안해하는 얼굴을 하자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자 정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한마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하겠다는 저의 말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 주셨는진 어느 쪽인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있고 보름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전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살짝 긴장했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기쁘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께선 만만한 분이 아니셨죠. 저녁을 하자 초대를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녁은커녕 주방이 깨끗하기만 했죠. 예비 시어머니께선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자고 하셨어요. 제게 재료 손질을 좀 하라고 하시더니 곁에서 칼질하는 걸 세심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든 좋으니 꼬투리가 잡혀라 하는 눈으로 말이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초반 한 달을 제외하곤 제가 다 한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에요. 전 능숙하게 칼질을 시작했죠. 예비 시어머니께선 그런 저의 손놀림에 꽤나 놀란 얼굴을 하셨습니다. 전 야채를 손질하고 뭘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남자친구가 생선구이를 좋아하니 생선을 손질하라고 하셨죠. 전 비린내를 싫어하긴 하지만 이를 악물고 구이용으로 손질까지 마쳤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선 제가 생선배를 따서 손질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는지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주방 기강 잡긴 이대로 실패인가 싶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든 반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남자친구가 꼬막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꼬막 무침을 하자고 하시는데 제게 맛을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을 봐야 다음에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전 조심스럽게 야채를 입에 넣어봤습니다. 확실히 맛이 있더라고요. 감칠맛이 나는 게 배워두면 좋기는 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선 제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내가 맛을 보고 기억해두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니? 먹었어요 어머니. 진짜 감칠맛이 너무 좋은데요? 꼬막을 먹어봐야 양념 잘 들어갔는지 알지. 지금 야채 몇 개 주워 먹고 맛있다는 소리가 나와? 어서 제대로 먹어보고 똑바로 기억하렴. 어머니,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조개류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가 꼬막이 아닌 야채를 먹어본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보라고 하셨죠. 전 다시금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알레르기가 뭐? 많이도 아니고 잠깐 맛만 보라는데 무슨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 먹고 힘들면 들고 다니는 약 먹어주면 될 일 아니야. 너 약도 안 들고 다니니? 어머니,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뻔히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제가 먹어야 돼요? 넌 내 말을 뭐로 듣고 있니? 내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제대로 맛을 기억하고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야 할 것 아니야. 어떤 맛이 나는지도 모르고 만들 생각이야? 그러니까요. 야채 맛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머니 말씀은 저더러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짜증이 난 제가 조금 강한 어투로 말했죠.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께선 누굴 살인자로 몰고 있느냐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셨죠. 그러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려고 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하고 계시던 앞치마를 던지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이유를 조금도 짐작할 수 없었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시는 포인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담담하게 하던 음식을 냉장고에 정리해서 넣곤 예비 시어머니에게 가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무슨 해코지한 건 아니지? 어머니 지금 중리산이 하시면서 난린데 설마 당신한테까지 함부로 하신 건 아니겠지? 내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무조건 먹어보라고 하신 것을 제외하곤 딱히. 제 말에 남자친구는 숨을 몰아쉬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하고는 앞으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부르셔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빨리 결혼해서 독립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앞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는 자리는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사실 이때 결혼을 엎었어야 했던 것이 맞는데 결국은 남자친구가 좋아서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괴팍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그래도 사과는 하시니까 받기는 했지만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너무 미안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절 유명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전 미심쩍은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신 곳은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 의사의 아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던 것이었어요. 아직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이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던 절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혼자서 견뎌야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앞으로는 제가 다 챙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사모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머,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가 뭘 하겠어요. 요즘 애들이 어디 시어머니 말 듣나요? 자기들끼리 한다고 큰 소리나 치고 저는 뒷방 늙으니 밖에 더 하겠나 싶어요.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 꺼냈다가 한 소리 하는데 아우. 어머,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래서 사람들일 땐 집안해보라고 하잖아요. 아쉬우시겠어요. 강 교수님이 그렇게 탐내시던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 하나에 전 졸지에 어른 공경조차도 하지 못하는 여자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다들 제게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내는 건 아니라는 등의 말을 쏟아냈죠. 정말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리를 벗어났지만 등 뒤로 역시나 가문이 중요하단 말들이 따라왔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니 상견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내가 꼭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미안해하는 얼굴과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둘이 행복할 수 있다는 바보 같은 행복 회로를 돌리며 참았죠. 저와 남자친구는 상견례 장소를 저희 사촌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한정식으로 예약을 했어요. 지금 예약을 해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혈연 찬스로 취소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급이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호텔 레스토랑으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 한식당도 대기 명단이 한참인 곳이에요. 취소 자리가 생겨서 겨우 잡은 곳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마음에 들 줄 알았니? 아니, 한식당이 뭐야, 한식당이? 예약자가 백날 많아봐라. 다 필요 없으니 무조건 호텔, 그것도 스카이 라운지로 잡으렴.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 레벨에 맞지 않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이가 이 한식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도 그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해서 예약을 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거기다 이미 결정을 다 한 상태라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가 없긴 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취소하고 호텔로 정하면 되잖아. 이틀 남겨두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머니, 호텔 스카이 라운지는 다음에 제가 따로 모시고 갈 테니까 이번엔 그냥 한식당으로 와주세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하시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상견례 날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 생각엔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쩔쩔거리며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전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말하며 예비 시어머니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대신하면 그것으로 그냥 상견례 한 것으로 알겠다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저더러 싹수가 노랗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 끝까지 담담하게 그럼 그날 뵙겠다고 말씀드리곤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린 상견례는 당일이 되어 더 난리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등장부터 시작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투덜거리셨죠. 음식 맛을 타박하는 건 기본이요. 이런 허접한 곳을 예약한 저의 안목을 어쩌면 좋으냔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좋은 날인데 굳이 그렇게 나쁜 소리 하실 필요 있으시냐며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멈추질 못하셨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남자친구가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견 아니냐고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해서 결정하겠으니 그저 지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예비 시어머니께선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이냐고 바로 물어보시더군요. 우리가 알아서 결혼식 준비를 할 테니 양가 부모님은 불안하시더라도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예물이니 혼수니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혼수나 예물은 집안이 주고받는 건데 어떻게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니? 안 그렇습니까, 사돈? 어른들이 나서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만 맡겨둘 순 없죠. 글쎄요. 저희는 큰애 시집 보낼 때도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 생각이 뚜렷해서요. 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할 말을 잃으셨는지 입만 떡하니 벌리고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이만 일어나야겠다고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죠.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기분 나쁜 티가 역력하셨지만 우리도 일어나자고 하시며 제게 집에서 보자는 말씀만 남기고 가셨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하면서 한숨을 내셨고 그런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한 전 바로 부모님께 불려갔습니다. 두 분은 꼭 이런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하셨죠. 남자친구가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한숨을 쉬시더군요. 제가 과연 견디고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결혼은 집안과 하는 것이니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마 대놓고 파혼하라는 말씀은 못하시고 제게 빙빙 돌려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죄송한 마음이 더 커졌죠. 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곤 제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전 이때부터였어요. 진지하게 파혼을 고민했던 것이 말이죠. 이런 제 고민을 정말이지 가볍게 해줄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상견례 당일에 나오지 않았던 예비 신우가 제게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우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악수를 청한 것을 제외하곤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의외의 연락에 조금은 어리둥절하게 약속 장소로 나갔죠. 두 번째 보는 얼굴이지만 진짜 남자친구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피부과 의사라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뭔가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예비 신우는 자신이 알아서 적당히 시켰다고 하곤 밖에서 보니 그때와 느낌이 좀 다르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셨죠. 그날 참 순하고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또 아니네. 그런가요? 아마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네요. 상견례 때 못 오신다고 연락 받았어요. 많이 바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건방진 소리나 하는 그 주둥이를 확 잡아 째주는 건데 말이야.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지 싶었죠. 지금 예비 신우이가 주둥이를 잡아 째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인가 싶더라고요. 당황하는 저와 다르게 예비 신우인 담담하게 눈앞에 커피를 마시며 저를 보곤 빙긋 웃더라고요. 많이 놀랐어? 말이 아닌 걸 내뱉는데 그럼 그걸 그냥 두면 되겠어? 아니 어느 집안에서 결혼을 자식들 손에 맡겨서 한다 그래? 아무리 못 배워 처먹은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는 아니지. 정확하게 해올 건 해오고 받을 건 받고 안 그래? 저흰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요. 두 사람의 결혼인데 왜 우리 둘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바쁘겠지만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이도 저도.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는구나. 그래, 뭐 두 사람이 의논해서 정하는 건 좋지. 하지만 그건 상놈의 집안에서나 하는 짓거리라고. 우리 집안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헛물 들이키지 말고 엄마가 적어주는 대로 준비해와. 손에 땀이 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는 기분이었죠. 눈앞에 앉아있는 예비 신우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히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전 최대한 언성을 높이지 않으며 예비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물어보셔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예비 신우는 피식 웃음을 짓더니 적당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니 괜히 고집 부리다가 된통 당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곤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예비 신우이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전 확실하게 파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예비 시누이까지 정상인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엄청난 혼수를 요구하면서 의사 아들을 데려가는 값을 하라고 하고 한 사람은 적당히 숙이고 들어오라고 하고 어느 쪽이든 최악인 건 변함이 없었죠. 전 남자친구가 해외 세미나에서 돌아오는 대로 파혼을 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혼자서 정리를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께선 혼수 품목을 보내오셨죠. 진짜 입이 저절로 떡 벌어지더군요. 저희 집 형편으로 못할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도 이런 걸 요구하는 집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30평 이상의 아파트는 무조건 남자친구 명의로 해서 준비해 오라고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전제품들도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중에 더 기가 찬 건 중간중간 같은 제품을 2개씩, 3개씩 적어두기도 했다는 것이죠. 딱 봐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론 고작 진주 세트와 다이아몬드 세트가 전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의미 있는 것이니 다른 보석은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큰 소리를 치셨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예비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묵묵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집안이 저희와 문제가 있는 건지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날은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퇴근할 생각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회사로 향했죠. 아버지도 그날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앞에서 직원들에게 줄 붕어빵을 굽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로 여러 행사를 하셨는데 겨울이 되면 꼭 군고구마와 붕어빵을 제공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들 재밌어 하면서 꼭 먹으러 나온답니다. 물론 회사 사장이 건물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데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원이 어디 있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처음엔 다들 어색해 했거든요. 하지만 해마다 이어져 오다 보니 이젠 그날을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전 아버지를 찾아 회사 건물 앞으로 향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어요. 역시나 오늘도 인기 폭발이시구나 했는데 웅성거림이 평소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새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전 허둥지둥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맨 앞으로 향했죠. 거기엔 붕어빵을 굽고 계시는 아버지와 소리를 지르는 예비 시어머니가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는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고요.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는 눈빛으로 자기들끼리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를 발견한 사람들이 반갑게 눈인사를 했지만 전 그럴 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고요?
나 원참 고작 붕어빵이나 파는 주제 뭐 사업을 해? 그래, 붕어빵 사업도 사업이겠지. 우리 집안은 뭘로 보고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생각을 해? 이 결혼 죽어도 못 시키니까 당장 엎어. 엄니, 어머니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 소리가 울리고 입안에선 씁쓸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붕어빵을 굽고 계시던 아버지께선 들고 계시던 것을 바닥으로 내팽개 치시곤 예비 시어머니 앞에 서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신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으시는지 들고 있던 가방을 들어 절 때리려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큰 소리로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대고 있냐며 화를 내셨고요. 감히 이것들이 짜고 우리 집안을 속여? 내가 이 잡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내가 결혼 사기로 교도소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제가 뭘 속였는데요? 제가 무슨 사기를 했는데요? 몰라서 물어? 사업을 한다는 집이 고작 붕어빵이야? 내가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나마 사업한다고 해서 참고 받아줬는데 고작 하는 사업이 붕어빵? 장난해? 누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하신다고? 여기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 따위 년에 새치여에 이리저리 휘둘렸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내가 다 봤는데. 아주머니. 뭐? 아주머니. 지금 너 뭐라고 했니? 파혼한다면서요. 파혼하는 마당에 그럼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주머니 귓구멍 열고 똑바로 들으세요. 여기 서 있는 직원들 중에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당당하게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어보라고 하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곤 자신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붙들고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그 직원은 재밌다는 얼굴로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붙들고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번엔 이 건물 주인이라고 대답을 했죠. 직원들 대답이 이어지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지 않았겠죠. 전 그런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려주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회사 복지 이벤트 하는 날로 아버지께서 직원들에게 붕어빵 구워주는 행사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도 와서 편하게 먹으라고 공짜로 나눠주고 계신답니다. 아주머님 봉사활동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걸 하고 계신다고요.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건물이 전부? 이 건물만 저희 아버지 것이겠어요? 아주머니 딸이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그 병원 건물도 우리 집안 작품인데 왜요? 더 얘기해줘요? 제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의 병원이 아버지의 건물이란 얘기 앞에선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주저앉더군요. 전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려다보며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베풀고 살아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버지의 팔짱을 끼곤 오늘은 붕어빵 장사를 그만 접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죠. 아버지께선 잔뜩 굳은 얼굴로 가만히 제 팔과 널브러진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였죠. 언제 일어나신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덥석 붙들곤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전 팔을 빼내며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 이만 가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선 잠깐이면 된다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며 당장 자신의 딸에게 손을 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뻣뻣하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으니 한 번만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전 할 말을 잃고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다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함부로 말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아이들 서로 좋다고 하고 많이 아끼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넙죽 엎드리면 내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갈 것 같으냐고? 그랬다면 사람 잘못 봤어. 난 내 자식이 내 체면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야. 내 귀한 자식 그따위 집구석엔 절대 못 보내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 아버지께선 예비 시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솔직히 전 마음이 좀 흔들렸거든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이렇게 사과를 하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존심 다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는데 싶어서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아버진 다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생각은 적중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예비 시어머니가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나시더니 언제 눈물을 보였냐 싶은 얼굴로 어차피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할 텐데 이렇게 뻣뻣하게 나올 필요가 있겠냐고 했죠. 누가 그래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아주머니, 당신이 말했잖아요. 파혼. 그래봤자 우리 아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올 게 뻔한데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어딨다고 그래? 너희 같은 졸부집에서 우리 아들 같은 사위 얻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우리 딸 같은 며느리도 쉽지 않지.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을 테니 이만 끝내지. 여기서 더 하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아버지의 경고가 제대로 먹히긴 했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정말 이제 징글징글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세미나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얘기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집 앞까지 찾아온 남자친구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남자친구의 말을 기다리며 발끝만 보고 있었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친구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데 말이 잘 안 나오네. 알아. 그래도 해야지. 파혼. 그래, 파혼. 어머니의 누나까지 다 미안해. 너한테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이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되네. 이해해. 당신이 왜 가족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았는지. 남자친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동안 행복했다고 말하며 잘 지내라고 하고는 저를 꼭 안아주고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를 가볍게 마주 안아준 걸 제외하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이 얽혀있는 부분이다 보니 마음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쁘다 보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겠거니 싶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평소 그렇게 원하던 네일샵을 오픈하기로 했죠. 하지만 우리의 헤어짐은 남자친구와 저희 집안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예비 시누이가 오픈 준비로 한창인 네일샵에 나타났습니다. 전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받은 얼굴로 예비 시누이를 바라봤죠. 예비 신우는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깔끔하게 잘하고 있다는 원치도 않는 칭찬을 하더니 저더러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전 같이 마실 사이는 아닌 것 같으니 할 말 있으면 그냥 하라고 했죠. 그만큼 튕겼으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결혼 준비해. 우리 동생 너 때문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랑 엄마 얼굴은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집 나갔으니까.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우리 파혼했고 서로 미련 없이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야, 적당히 튕기란 말 못 알아들어? 우리 엄마가 사과했다며. 사과했으면 끝난 문제 아니야? 그러게 누가 오해하도록 행동하래?
누구든 그 상황에선 우리 엄마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우리 엄마가 숙이고 들어갔으면 너도 정도껏 하라고. 시어머니 이겨먹어서 좋을 건 뭐 있다고. 그리고 듣자 하니 우리 건물주인이 사돈 어른이라며? 나 이제 월세 안 낸다. 설마 사돈한테 월세 받을 생각은 아니지? 진작 알았으면 월세 굳었을 텐데. 아우, 그걸 왜 이제서 말해? 전 자꾸만 터지는 헛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와 딸이 이렇게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지 역시 유전자의 힘인가 싶었죠. 전 예비 신우처럼 똑같은 자세로 삐딱하게 섰어요. 그러곤 존대는 개나 줘버리자 싶은 마음으로 말했죠. 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싫다니까? 결혼 안 한다고. 내가 지금 고작 너랑 아주머니 기죽이려고 이런 행동하는 것 같니? 내가 미쳤어? 그럼 비생산적인 행동이라 하고 있게. 미쳤어? 지금 너 누구한테? 너 말귀 그렇게 못 알아쳐먹어서 의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제 말에 예비 신우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어졌죠. 전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 신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예비 신우인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더니 짝다리를 짚고 있던 몸을 바로 세웠죠. 뭐, 네가 먼저 얘기 꺼냈으니까 내가 말하는데 지금처럼 그대로 월세 내고 싶거든. 그냥 나 죽었다 하고 사라져. 알아보니까 너 계약 얼마 안 남았더라? 여기서 자꾸 헛소리하면 확 쫓아내버릴 테니까 그대로 몸 돌려서 나가라고. 알겠어? 누구 마음대로 네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야 돼? 재계약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버티는데? 내 말 가볍게 듣지 마. 잘 운영하던 병원 날리고 싶지 않으면. 제 말에 예비 신우인 횡설수설하더니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도 모르게 큰 웃음이 터져 나왔죠.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힘들었던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순간이기도 했답니다. 물론 가끔이지만 아직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요. 함께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탓이겠죠. 그래도 점점 무뎌지는지 처음만큼 슬프진 않네요. 언젠간 제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땐 이번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